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왜 정부가 또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나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많은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이제 2200 넘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이 다다랐다. 자,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이제 그 돈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신문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그리고 전국적으로 계속 부동산 시장에 또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게 지표상으로 나오니까 정부가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주에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 규제 대책을 또 내놓을 수 있다. 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재밌는 점이 하나 발견을 했어요. 예전에 이제 부동산 대책을 얘기할 때는 국토부에서 이 이야기들이 먼저 나왔죠. 그때 국토부 장관 실세인 그 김현미 장관이 이제 작년에 먼저 이제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그 총대를 메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이제 그 전까지 국토부에서 했던 정책들이 거의 다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말빨이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 부총리가 이제 직접 이제 금감위하고 국세청, 자, 여러 부서들을 이제 관할을 하면서 정책을 내놓는 것 같아요. 대출 규제도 내놔야 되고 세금 규제도 내놔야 되고, 자, 이제 총괄적으로 내놓다 보니까 정책 자체가 예전에 이제 국토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또 기재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지금 대책이 나오는 게 22번째라고 그래요. 거의 효과가 없었죠. 실수요자에게 특히 어떤 청약의 기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집값을 억제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 말 그대로 집값은 계속 올라갔다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대한 악재, 진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악재가 나왔는데도 그 시기 3, 4, 5, 3개월 만에 또 반등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한번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3개월 만에 급등각으로 가고 있느냐. 자,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뒷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자, 그것을 규제로 막으려고 했죠. 자, 근데 그 역사의 큰 흐름이 너무나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자, 그게 뭐겠습니까? 자, 그게 초저금리예요. 그리고 엄청난 유동성이에요. 자,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아니면 세계 역사에서 주담보 금리가 2% 초반이다. 자, 코피스 금리가 0.5다. 자, 또 한 번 더 내리면 0.25가 되는 거고, 앞으로는 제로 금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가 있었냐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가 없었고, 자, 당연히 이제 초저금리 시대라는 것은 기업의 활동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들이 기업에다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빌려줄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불황기에 기업은 그 돈을 빌려서 설비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은행에 돈이 너무 많이 남는다. 자,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갔겠어요? 집을 사는데 대출로 가는 거고, 자, 집을 전세 내는데 전세자금 대출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나마 이제 집을 사는데 대출 금리는 많이 막아놨죠. 저희 정부가 많이 막아놨어요. LTV 규제로 해서. 또 이번에 대책을 또 내놓겠다고 예정하는 게 9억 이하도 대출 규제를 하겠다. 자, 그런 좀 어리석은 정책을 또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전세자금 대출, 주담보 대출, 자, 그런 쪽으로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쪽으로 유동성이 몰리다 보니까 당연히 집값이 폭등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대세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대세. 큰 그림으로 보면 그거예요. 정부도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투기꾼 때문에 그렇다. 투기 세력 때문에 그렇다. 법인 세력 때문에 그렇다. 자, 그 얘기는 일부 맞고 일부 틀릴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그 투기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냐. 결국은 그 투기꾼들이 움직이는 건 초저금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전세를 놓으면 전세와 매매가의 갭이 적으니까 당연히 집을 여러 채 사겠죠. 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들이 10개, 20개씩 사니까 그렇게 하는 세력들이 투기꾼들이 법인을 가지고 투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정부가 한 달 전에 법인을 한번 규제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책이 안 나왔죠. 앞으로의 대책에도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자, 어쨌든 그런 거대한 그 역사의 흐름, 초저금리.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러한 초저금리, 세계의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저는 미국 경제라고 봐요. 자, 미국이 연준에서 금리를 정하면 그게 어떤 스탠다드가 돼서 세계 각국이 그것에 맞추는 거예요.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돈을 발권해서 무한대로 찍어낼 수가 없죠. 우리 경제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해외에서 투자했던 돈들이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겠죠. 자, 미국은 그게 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미국은 제로금리까지 간 거예요. 자, 근데 미국의 경제가 앞으로 더 나빠지면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적인 그 초저금리 유동성의 어떤 그 밀물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유동성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최소한 5년, 10년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화폐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에 그 큰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자산의 버블이 일어나는 시대인데, 자, 그것을 규제로 막겠다.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 규제가 나올 때마다 풍선 효과로 가는 거죠. 풍선 효과. 자,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집이 다 들썩이고, 자, 이쪽 지역을 또 규제하니까 광역시 분양권 전매 제한을 규제하니까 분양권 전매 제한이 안 되는 강원도까지 가지 않습니까? 강원도까지. 자, 이제 10만 이하의 소도시도 쳐들어가고 있어요. 투기꾼들이. 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자본주의에서 돈이라는 것은 어떤 투자를 위한 그런 재화 아닙니까? 자, 그리고 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투자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기업이 어떤 그 경기 불황시대이고, 기업이 주가의 가치를 못하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주식은 당연히 못하는 거죠. 기업이 안 좋은데 그 주식을 사겠냐 이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량이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부중성이 확보된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그렇다고 정부가 무작정 전세자금 대출을 줄 수도 없는 거죠. 자, 투기 세력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데 애매하게 전세 사는 사람을 그 생활의 수준을 못 맞춰주면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투기 세력을 잡아야지 왜 전세입자를 잡으면 안 되겠죠. 다시 전국의 아파트 가격, 주택이 상승 국면에 진입을 했다. 우리가 매번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투자자가 시장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자, 한 지역에서 집값이 폭등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가는구나 하고 학습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도 투자해야 되겠네? 자, 그 옆 동네에 투자하러 가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옆 동네가 또 집값이 올라가면 자,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구나 하고 그 지역에 사는 분이 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기꾼은 계속 양산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투자자는 계속 양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국이 지금 시장이 핫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자를 제일 잘하는 지역의 사람들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부산 사람들 잘하지 않습니까? 대구 사람들 잘하지 않습니까? 부산, 대구 세력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대전도 잘하지 않습니까? 대전 분들도. 천안 분들도 잘해요. 자, 청주 분들도 잘하고. 자, 그리고 뭐 경기도권에 있는, 수원에 있는 분들, 동탄에 있는 분들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투기 세력이 된 거예요. 투기 세력이. 한 채, 두 채 사는 건 투자라고 할 수 있지만, 자, 법인을 만들어서 10채, 20채. 자, 그렇게 갭 투자하고, 자, 요즘은 아주 그 수법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변화무쌍하고 아주 일반인이 상상을 못하는 수법을 또 이용을 해요. 자, 그렇게 투기 세력화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시대의 흐름도 그런데, 자, 그러면 이 자산의 버블 시대에 그 사람들이 이 돈을 벌겠다고 그렇게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자, 정부는 그것을 규제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이 이 전세 보증금을 낀 쇼핑족이 증가했다.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갭 투자라는 거죠. 갭 투자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전세 보증금을 낀 가만히 보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만들고 있어요. 정부는. 자, 그러니까 갭이 좁아지니까 투기 세력들이 더 투자하기가 좋죠. 자, 정부가 왜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이야기하느냐. 자, 앞으로 좋은 신도시를 만들 거니까 기다려라 하고 사인을 주지 않습니까? 자, 분양가 상한제를 하니까 청약을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집을 안 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그런 임대차 보호 3법을 또 추진 중이고, 그런 모든 것이 전세 가격을 폭등시키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갭 투자의 천국이 돼버렸던 거죠. 자, 그래서 정부가 21번째 대책을 지금 마련 중이다라는 거죠. 자, 그 배경에는 서울이 10주 만에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자, 3달을 못 간 거예요. 3달을 못 가서 서울이 상승을 전환했다. 자, 이거 심각한 거죠. 심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의 움직임을 보니까 강남 3구가 벌써 오름세를 했고, 전환을 했고, 자,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목동, 용산, 잠실이 호재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동은 이제 안전진단에 통과해가지고, 이제 뭐 호가가 3억이 올라가서 나온다고 그래요. 자, 용산 개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누가 개발한다고 하지 했습니까? 정부가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그 좋은 그 중심 업무지구에 임대 아파트 짓고 신혼부부를 위한 또 아파트를 또 공급하겠다. 아, 당연히 그러니까 용산이 뜰 수밖에 없죠. 그 좋은 용산에 또 신도시, 미니 신도시를 넣겠다고 하니까. 자, 불필요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정부는. 그 좋은 땅은 그냥 놔뒀다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역의 공급량이 모자라니까 그 지역을 정해서 거기다 아파트를 짓겠다. 2023년도. 자, 그때까지 되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엔. 되지도 않는 일을 저질러가지고, 또 불쏘시개를 만들어서 용산을 토지거래 허가 지역, 일부 지역을 그렇게 지정을 했죠. 저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국토부에서 그 정책을 짜는 분들이, 좀 전문가의 의견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의 의견. 얼마나 시장이 그 상승을 기다렸으면, 어떻게 보면, 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악재를 내놓은 건데, 투기꾼들한테는 악재를 내놓은 건데, 공급량을 증가하겠다고. 자, 그런데 그걸 호재로 받아들였잖아요? 자, 그만큼 시장은 위로 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위로 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그 악재를 호재로 받아들여서 올라간 거예요. 잠실, 자, 마이스인가요? 개발을 한다고 그러죠. 잠실 운동 주변. 그거 사실 옛날부터 다 있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상장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근데 그걸 또 호재로 받아들여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집값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호재를 갖다 붙인 거예요. 잠실은 그거 아니어도 그냥 일반적인 실수요만 가지고도 올라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근데 정부가 집값이 상승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요즘 투자가 일반화되고, 젊은이들이 이 투자를 많이 합니다. 20대, 30대, 40대. 이 신용과 마통으로 갭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정부가 이것을 파악을 하고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자, 그건 젊은이들이 오직하면 신용과 마통으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집값이 급등을 하는데 내가 기다렸다가는 이거 평생 월급을 모아가지고 집을 못 사니까 오직하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오직하면. 자,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은 다주택자들, 10채, 20채 법인을 이용한 그 시장을 교란시키는 그 세력들, 그런 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전문적인 투기꾼들을 잡아야죠. 자, 이런 거는 그냥 소소한 투자라고 봐야 되겠죠? 소소한 투자라고 봐야죠. 자, 이 사람들도, 젊은이들도 얼마나 답답하면 신용과 마통으로 갭투를 하고 있겠습니까? 폐한 규제 정책. 자, 그동안 대부분의 정책들이 실패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나타난 게 6억 이상, 9억 이하의 풍선효과예요. 자, 대출을 9억 이상은 대출을 하니까 당연히 돈이 그 밑으로 쏠리는 거죠. 오직하면 9억 이하도 대출 규제를 하겠다. 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6억 이하죠? 6억 이하? 그 지역이 대부분이 또 경기도 수도권 지역, 아니면 서울의 외곽 지역. 자, 그런 지역이죠. 자, 근데 지금 문제는 전국의 소도시까지 풍선 효과가 들어갔다. 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전국의 소도시까지 풍선 효과가 불었다. 이거는 뭐냐면 투자자들이 이제 전국에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굳이 구미까지 가서 투자하겠어요? 자, 투자하시는 분도 있어요. 김해까지 가서 투자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문 투기꾼들은. 자,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하겠죠? 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다. 이제 뭐라고 할까요? 갭 투자는 예전에 소위 전문적인 투기꾼들이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요즘은 그냥 주식 사듯이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주 일상화되었다는 게 일상화되었다.
자, 그래서 이 정부의 모든 정책은 결국은 갭 투자를 양성시켜 버렸어요. 갭 투자를 하는 투자자를 많이 양성이 됐다. 이 규제 정책. 지금까지 나왔던 20개의 규제 정책은 그게 왜냐면 공급량을 다 어떻게 보면 공급량을 시장에서 제한을 하는 그 정책이니까 당연히 전세값이 오르니까 갭 투자가 가장 좋은 투자 정책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정부가 법인 규제 정책은 아직 나오질 않고 있어요. 자, 제가 보기엔 이거 실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기. 자, 뭘 준비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나오고 있진 않아요. 자, 근데 이 법인 규제 정책이라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요즘 법인을 만들어서 갭 투자하는 것은 사실 최근의 일이죠. 근데 예전에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몇 개씩 가지고 법인 투자를 하면 유리한 점이 많았어요. 그 건물을 증여한다든지 또는 뭐 상속세를 줄인다든지 또는 뭐 건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법인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팔고 관리하는 것은 어떤 부자들의 어떤 전유물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하니까 개인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대출 규제를 하니까 개인들이 이 법인을 만들어서 갭 투자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살아남기 위한 어떤 생존이었죠. 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 법인 규제 어떤 법인을 규제하는 정책을 정부가 지금 아직까지 못 만드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것은 기득권들이 지금 해왔던 그런 정책인데 그리고 부동산 관리의 수단이었는데 자, 그것을 규제하려니까 쉽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그 법을 규제하는 사람들이 다 법을 규제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 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다 기득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인 규제 정책을 내놓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내가 딱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함부로 내놓다가는 기득권들이 이용하고 있는 법인을 통한 부동산 관리 투자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중과세를 때린다든지 뭐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들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쉽지 않다. 그렇다고 갭 투자만 하는 그 법인 세력들을 핀셋 규제하기에도 문제가 있겠죠? 그 문제가 있겠죠. 그건 당연히 법인 전체를 다 때려버려야 되니까 법인이 그 비업무용으로 주택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다 때려야 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자, 1월부터 4월 갭 투자 건수가 전년 대비 125%가 증가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죠. 자, 1월부터 4월 가장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 갭 투자가 극성을 부린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모든 그런 상황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갭 투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런 초저금리, 역사적 초저금리, 그리고 정부가 규제로 만들어낸 어떤 그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자, 그러니까 그게 그런 투자로 또 많이 결과물이 좋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갭 투자들이 많이 나왔다. 자, 어쨌든 법인 규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기득권 보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 무슨 대책이 나오나. 자, 이제 이건데, 자, 신문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있고, 이제 찌라시로 도는 얘기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 갭 투자 수요가 수도권으로 지금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보니까.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세 보증 제한을 9억 이하에도 적용하겠다. 자, 이거 전세 세입자 사는 사람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보증 제한을 9억 이하로 하겠다. 이것도 문제가 사실 있는 거예요. 9억 이하도 전세 보증 제한을 하겠다. 물론 이제 그 갭 투자하는 사람들의 그 무분별한 개수, 집의 개수를 늘리는 걸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내가 전세 들어갔는데 그 보증 제한이 안 되면 그거 나중에 나올 수도 없고 뭐 뛰어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문제도 결국은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자, 그리고 임대소득 간주 임대료를 때리겠다. 세금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 쉽게 말해서 전세 보증금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도 때리겠다. 자,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또 어쨌든 때리겠다고 합니다. 뭐 보유세, 종부세 강화는 이 기존은 계속 그 강화하는 정책으로 가는 방향이었으니까 뭐 계속 이제 추진할 것이고, 자, 문제는 이거죠. 9억 이하도 대출 규제하겠다. LTV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더 낮추겠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부작용이 크죠. 만약에 이걸 규제하면. 자, 9억, 서울에서 9억은 그냥 일반 서민주택이에요. 일반 서민주택. 평균 가격이에요. 자, 근데 그 서민주택을 사는데 대출 규제하겠다. 그러면, 집을 사지 말란 얘기예요. 뭐 9억, 요즘 뭐 9억짜리 집을 일반
서민이 사는데 대출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대출 규제하겠다. 그러면 집을 사지 말고 전세를 살아라. 자, 그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이제 청약 주택일 경우에는 그건 또 문제가 되죠. 그럼 청약도 못 받게 돼요. 청약도. 중도금 대출 규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전세를 많이 살겠죠? 전세값도 폭등하겠죠? 자, 그러면 또 갭 투자들이 그 집을 사겠죠? 갭 투자만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이 떴다고 규제를 남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어떤 그 방향을 바꿔서 새롭게 생각해야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강남 3구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적용하겠다. 자, 이제 쉽게 말해서 집 살 사람, 강남에서 집 살 사람은 실수요자만 사라는 거예요. 주택거래 허가제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갭 투자로 못 사게 해도 당신 투자로 사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얼마나 될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전세 가격도 통제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전세 가격 통제라는 게 임대차 보호법 3법 아닙니까? 자, 그걸 통해서 통제하겠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라는 게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식이든 집이든 주택이든 이 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자, 전세 가격이 급등하겠죠?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 갭 투자가 또 늘어나겠죠? 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집값을 또 자극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목표는 오직 하나. 자, 정부가 바라는 바는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홍남기 부총리 이후로 이제 정책이 나오는 것은 이제 국세청이 이제 같이 하고 금융감독위원 같이 들어가니까 이 세금 쪽으로 규제들이 많이 나와요. 세금 쪽으로. 이제 세금을 때리겠다라는 거죠. 이제 투기꾼들한테 세금을 때리겠다. 밖에서 보면 무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처럼 사이다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집값이 다 오른 다음에 이제 정책을 내놓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집값이 다 오른 다음에 세금을 때린다. 그리고 또 집값이 또 올라요. 자, 그러면 정부가 결국은 뭐냐면 이거 시장을 조절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시장을 조절하고 있다. 그리고 집값이 다 오른 다음에 세금을 때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많이 확보되겠죠. 양도소득세도 많이 들어오고 보유세, 종부세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전세 임대차에 대해서도 세금을 때리고 자, 그러면 또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또 세금이 들어오고 자, 정부는 계속 갈코리로 세금을 걷고 있는 거예요.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억제력이 없으니까 규제를 못하니까 결국은 다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세금이 많이 나온다. 보유세, 종부세가 강남에서 때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전세로 놓겠어요, 집을? 반전세나 월세로 놓겠죠? 자, 그런데 강남은 꼭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학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그걸 세입자가 다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세입자가. 그러면 임대주택에서 간주 임대료를 때린다. 자, 그러면 세금이 또 증가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집을 임대하는 사람들이 또 전세를 올릴 수밖에 없죠. 아니면 반전세로 가든지. 내가 집을 전세를 내주고 집값도 안 오르는데 무슨 내가 세금만 낼 일이 있겠습니까? 다 월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반전세로 가는 거고 결국은 세금 전가가 임대차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자, 결국은 정부가 원하는 것은 증세예요. 증세. 제가 보니까 증세다. 나오는 거 보세요. 앞으로 나올 대책은 다 증세예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 여당은 그 이념이 강한 정당이니까 이러한 그 투기 바람을 마지막에 뭐라 할까 이 사실 역사적인 흐름인데 도저히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토지공개념이다 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몰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정부는 토끼몰이를 하고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피해자는 결국은 무주택자라는 거예요. 무주택자. 전세로 사는 사람들, 반전세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데 집을 못 사는 사람들. 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보기에는 연부는 관심 없고 재법에 관심 있는 거예요. 정부는 막 그 대책을 내놔서 정부가 관심 있는 것은 세수 확보예요. 세수 확보. 자,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게 팩트예요. 제가 보기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역사에 큰 흐름이 있다. 자, 지금은 초저금리에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갈 시대이다. 자, 두고 보십시오. 자, 미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타격을 먹어서 제로금리로 갔고, 자, 미국은 지금 월남전에서 사망한 인구가 사망을 했어요. 경제 셧다운 했고, 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겨울에
또 발현을 하면 제가 보기엔 그때는 마이너스 금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미국의 경기가 떨어지는 걸 미국은 원하지 않아요. 미국의 경기가 떨어진다, 추락한다. 자, 그거는 세계의 패권국을 내놓는 거예요. 자,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을 내놓는다. 자, 미국은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의 발권력을, 자기 나라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계속 돈 찍어낼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러한 자산 버블의 시대에 진입한 거예요, 지금. 뭐랄까요. 지금 한 2, 3년 전에 벌써 자산 버블의 시대로 진입했고, 앞으로 10년 동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봐요. 자, 그러면 결국 자산 시장은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우리도 계속 돈을 찍어 풀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풀고 있어요. 지금 망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그냥 다 대주잖아요. 다 대주잖아요. 그냥 망하지 말라고 계속 대주잖아요. 고용 안정이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제 유동성이 통제 불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유동성이 통제 불능이 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화폐 가치가 거의 땅으로 떨어져 있고 그냥 화폐는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부자들이 본능적으로 현금을 들고 자산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자,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는 더욱 증가할 수 없는 그 땅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 아파트를 깔고 있는 좋은 땅을 사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은 좋은 아파트,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워너비가 되는 거예요. 그 썩다리 쓰레기 같은 아파트가 아니라 그 좋은 아파트, 좋은 입지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결국은 워너비가 될 수 있다. 지금은 나중에 거품이 빠지더라도 그런 그 입지 가치가 떨어지는 썩다리 아파트는 빠지지만 좋은 아파트, 좋은 입지 아파트는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그 자산 버블의 시대, 초저금리 마이너스로 가는 앞으로 10년 동안 가는 이러한 시대는 누구도 이 시대의 흐름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정부와 투기꾼이 싸우는, 자, 투기꾼이 계속 시장을 펌프질을 교란을 시키고 있고 정부가 규제를 내놓는 것은 그냥 보이는 현상이에요. 현상일 뿐이지 어떤 그 위에 있는 시대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어떤 그 초저금리와 마이너스 금리. 왜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로 가느냐? 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반적으로 정통적인 경제학자들이 그러면 디프레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 디프레로 가기 전에 이런 자산 버블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자산 버블의 시대에 어느 정도 자기의 자산을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주택자들은 빨리 집을 사야 되는 거죠. 자, 무주택자들은 빨리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전의 기준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네. 이거 떨어지길 바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길 바라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거고 똑같다. 자, 그런 시대의 큰 흐름을 읽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장에서 폭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건 뭐라고 할까요? 그건 뭐 들을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말 믿으면 그냥 내 인생은 그냥 하층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부동산의 어떤 그 하락과 상승이 있다. 큰 폭의 하락과 상승이 있다. 자, 그 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옛날에나 먹혔던 얘기고, 자, 앞으로 사이클에서는 조정이야 있을 수 있지만 이 10년 동안은 우상향할 수 있는 이 초저금리, 마이너스 금리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이 10년 동안은 우상향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시각으로 부동산 시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의 본질은 투기꾼과 정부의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커다랗게 움직이는 이 큰 흐름 속에서 이 자산 버블의 시대에 내 자산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그런 자산 버블이 끝났을 때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들이 되겠죠? 자, 그 사람들은 이제 매우 불행한 시대가 또 될 수 있어요. 그 자산 버블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 또 그 버블이 빠지는 시기에 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는 불행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 자산 버블의 시대에 우리 자산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자, 각자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